구두를 닦고 있던 소년의 손이 멈췄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에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태성그룹 최건우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이 노련한 사업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대신 펜을 들어 메모지 뒷면에 제거할 수 있나? 라고 썼다. 소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불러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비즈니스 거리, 여의도 뒷골목에는 작은 구두닦기 노점이 하나 있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다. 노점의 주인은 17세 소년 이현우였다. 현우는 여느 구두닦기 장인들과는 달랐다. 손님의 구두를 닦으면서 늘 눈을 감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단골 손님들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눈 대신 귀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던 현우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만년필 잉크가 마르는 소리, 심지어 사람의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날도 현우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노점 앞에 앉아 있었다. 평일 오후는 언제나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 오후 5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구둣발이 땅에 닿는 리듬, 보폭의 간격, 살짝 끄는 왼쪽 발. 현우는 눈을 뜨지 않아도 알았다. 최 회장님이 오셨구나. 태성그룹 최건우 회장. 제게 서열 70세가 넘어서도 허리 꼿꼿이 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업가였다. 3개월 전 우연히 이 노점을 발견한 이후 최 회장은 일주일에 3번 이곳을 찾았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처음에는 현우의 구두 닦는 솜씨에 반한 것이었다. 명품 장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섬세한 손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최 회장이 이곳을 계속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노점 앞에 앉아 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권력과 돈으로 둘러싸인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거짓 없는 곳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왔나? 최 회장이 낮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의 구두를 벗겼다. 왁스를 바르고 천으로 닦는 익숙한 동작. 그런데 오늘따라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의 손목시계에서였다.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기계식 시계 특유의 톱니바퀴 소리는 익숙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미세한 전자음은 처음이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소리.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현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청기다. 현우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손은 떨렸지만 또렷하게 글자를 썼다. 회장님, 손목시계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접은 메모지를 최 회장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다. 최 회장이 메모지를 펼쳤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재계를 이끌어온 사업가답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모를 뒤집었다. 그리고 현우의 펜을 빌려 썼다. 확실한가? 현우가 다시 썼다. 기계식 시계는 톱니바퀴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전자음이 섞여 있습니다. 도청기가 확실합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파텍 필립은 순수한 기계식 시계였다. 전자음이 날 리가 없었다. 게다가 이 시계를 선물한 것은 아들 최민준이었다. 최 회장의 펜이 다시 움직였다. 제거할 수 있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이 손목시계를 풀어 현우에게 건넸다. 현우는 구두 상자 안에서 작은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다. 원래는 구두 수리용이었지만 섬세한 작업에는 언제나 유용했다. 현우의 손가락이 시계의 뒷면 뚜껑을 열었다. 복잡한 무브먼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다.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 최신형 초소형 도청기였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핀셋으로 칩을 꺼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작은 금속성 구두 약통 안에 넣어 뚜껑을 꽉 닫았다. 회장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금속통에 넣으면 전파가 차단되어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이 현우를 응시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시계 뒷면 뚜껑을 다시 닫아 최 회장에게 돌려주었다. 최 회장이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다.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현우, 현우입니다. 현우, 너는 대체 누구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들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들려요. 최 회장은 현우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맑아서 이 더러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누가 선물했는지 알고 싶으냐? 현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우, 네? 나를 따라오너라.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너의 귀가 필요하다. 현우는 최 회장의 눈을 응시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을 직감했다. 평범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 살아왔던 일상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절박함 같은 것을. 현우가 구두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최 회장과 함께 골목을 나서자마자 바로 앞에 태성그룹 본사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정문으로 향하자 양복 차림의 남자가 급히 달려왔다. 경호 실장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다. 구두 상자를 든 소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김 실장,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거다. 김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이런 아이를 본사에 들이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최 회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깃들었다. 김 실장은 입술을 깨물고 현우를 힐끗 쳐다봤다.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현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김 실장의 심장 박동에 집중했다. 빠르고 불규칙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안이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였다. 세 사람은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같은 시각 본사 빌딩 10층 부회장실. 책상 위에서 최민준의 손에는 작은 수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들리던 아버지의 숨소리와 발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겨버린 것이었다. 민준이 수신기를 귀에 가까이 대어보았다. 잡음만 들릴 뿐이었다. 뭐야?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도청기가 들킨 건가? 아니면 그냥 고장인가?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본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소년이 동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소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두 상자를 든 소년이 함께 걷고 있었다. 민준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재밌군. 그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아버지, 무슨 꿍꿍이를 꾸미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준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성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게임, 그 첫 수가 지금 놓인 것이었다.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현우는 최 회장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이 회사 안에 나를 감시하는 인간이 있다. 누구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오늘 내가 발견한 그 도청기, 그게 시작이 아닐 것이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운 것이었다. 내 곁에 있어라. 너의 귀로 들리는 것을 나에게 알려다오. 물론 대가는 지불하겠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한 구두 닦기 일이 아니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었다. 현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17년. 매일 구두 상자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나날들.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닳아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시간.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띵동.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다. 현우는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이 터질 것 같았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닥에는 발이 푹 잠기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다. 현우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들 최민준이었다. 민준은 문 앞에 서서 회장실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현우에게 멈췄다. 이 아이가 그 구두 닦입니까? 민준, 노크하고 들어와라. 급한 용무가 있었던 터라. 민준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현우 앞에 멈춰섰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이름이 뭐냐? 현우는 민준의 심장 소리에 집중했다. 느리고 안정적이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은 겁먹지 않았어. 이현우, 현우입니다. 현우? 구두 닦기가 왜 회장실에 있나? 최 회장이 끼어들었다. 내가 데려왔다. 이 아이가 필요해서다. 민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아버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건 알겠지만
구두 닦기 아이를 회장실에 들이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회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살짝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현우를 돌아봤다. 현우라고 했지. 우리 태성그룹에 온 것을 환영한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현우는 민준이 걸어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신원을 조회해라. 이현우의 뒷조사를 해. 뭔가 약점이 있다면 바로 보고해. 현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람 나를 조사하려 하고 있어. 최 회장은 그런 현우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소리가 들렸나?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야기였다. 회장님, 그 사람이 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신원 조회를 하라고요. 최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그렇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현우, 무섭나? 조금이라도 겁이 나면 나가도 좋다.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현우는 최 회장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넓은 어깨가 언제부터인가 작아 보였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이렇게도 쓸쓸한 것이라니. 나가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이 돌아봤다. 위험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현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노인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다. 그때 현우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실 천장 구석 환기구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왜 그러느냐? 현우가 천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에도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실의 도청기라고? 이것은 손목시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손목시계는 외부에서 접근하면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장실 천장은 달랐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위치였다. 회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이 전부 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 회장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다. 민준이 방금 전 웃으며 나간 그 문을 노려봤다.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회장은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 제 자식의 발톱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군.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평생을 재계에서 싸워온 사람이었다.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섰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빨에는 기스지 못했던 것이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가 섞인 배신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10층 부회장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회장실의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곁에 있겠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충실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군요, 아버지.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강아지, 좀 특이하네. 시계 도청기는 어떻게 알아챘지? 그리고 방금 전 그 말. 민준이 녹음을 되감아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한 것을 어떻게 들었지?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거리에서 내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 녀석의 귀, 뭔가 이상해. 보통 녀석이 아니군. 일단 지켜보자.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화면 속 음성 파형이 갑자기 뚝 끊겼다.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또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신호 없음. 회장실 도청기까지 발각된 것이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이 자식,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구두 닦기 소년 이현우.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좋아. 내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마. 민준이 전화기를 들었다. 나다. 이현우라는 애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그리고 하나 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녀석이 살던 곳, 주변의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약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전화를 끊은 민준이 창밖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칼을 뽑으셨다면 나도 준비해야겠지. 태성그룹의 조용한 전쟁, 그 제이막이 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마침 여름방학이었기에 현우는 매일 아침 태성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이 생겼다. 직함은 회장 특별보좌.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회장이 직접 만든 직책이라 누구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다. 현우의 업무는 단순했다. 회장과 함께 행동하며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 회의실에 도청기가 있는지, 누가 몰래 녹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의 심박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현우의 귀는 회장의 눈이 되어주었다. 이 일주일 동안 현우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중요한 MA 회의 전날, 회의실에서 도청기를 찾아내고 거래처 사장과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우에게 말했다. 너의 귀는 이 회사에서 돈보다 귀하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 녀석 대체 뭐하는 앤데 회장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원래 구두 닦기라던데 회장님이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현우의 귀에는 온갖 뒷담화가 들려왔다. 익숙한 소리였다. 시설에서 학교에 다니던 때도 늘 들었으니까. 저 녀석은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래. 불쌍하긴 한데 같이 노는 건 좀... 현우는 필사적으로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금요일 오후 최 회장의 비서실장 박유미가 현우를 찾아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슨 일입니까? 이것 좀 봐. 박 실장이 내민 것은 서류 봉투였다. 현우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사진 속에는 현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우가 알지 못하는 장면들이었다.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 낯선 남자와 밀회를 나누는 모습, 심지어 태성그룹의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이거 뭡니까? 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현우,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이 사진들이 오늘 아침 임원들 전원에게 돌았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부회장님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 안건은 회장 특별 보좌의 산업 스파이 혐의.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산업 스파이? 이것은 완벽하게 날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어본 적 없는 현우의 눈에도 그것은 진짜처럼 보였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 외부 일정 중이라 연락이 안 돼. 현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회장이 준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때 누군가 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경호원이었다. 회장 특별 보좌는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사무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부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렇게 빨리 손을 써올 줄은 몰랐다. 민준이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경호실장 김 실장이었다.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부회장님이 부르신다. 따라와. 김 실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건 부회장님께 직접 말해. 김 실장의 손이 현우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 악력이 아팠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다. 부회장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창가에 서 있었다. 왔나? 민준이 돌아봤다. 그의 손에는 현우의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이현우, 17세, 서울 아동보호시설 출신. 5세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후 3번의 입양 시도가 모두 파양으로 끝났군.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다. 3번이나 버림받은 녀석이 우리 아버지에게 붙어? 뭘 노린 거지? 돈인가? 아니면 민준이 현우 앞으로 다가왔다. 회사 기밀 아닙니다.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뭔데? 민준이 사진을 현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합성입니다. 저 그런 짓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 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를 고소하려고 한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가 되면 최소 5년이야. 미성년자니까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된다 해도 소년원은 갈 테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억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부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믿어달란 말이에요.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3번이나 버림받은 녀석을 누가 믿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얌전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주마.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러면 내 인생은 살려주지. 현우는 민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을 뿐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내일까지. 민준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김 실장이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부회장실 문이 닫혔다. 현우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앉았다. 회장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17년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시작되었다. 회장님의 시계에서 도청기를 발견한 그날부터 도우려 했던 것이 죄가 되었다. 결국 자신은 또다시 버림받는 것인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아무 죄 없는 현우가 날조된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우려다가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까지 선택하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동보호시설 방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며 꼬박 밤을 새웠다. 민준이 준 시한은 오늘까지였다. 얌전히 사라지면 고소 취하, 버티면 소년원.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가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문 밖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났다. 현우야, 잠깐 나와봐. 시설장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시설장 선생님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현우야, 미안하다. 시설장이 고개를 숙였다. 네가 오늘 당장 나가야 할 것 같구나. 네? 갑자기 왜요? 방금 구청에서 연락이 왔단다. 범죄 용의자를 시설에 둘 수는 없다고. 당장 퇴소 조치를 취하라고. 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제 본사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다. 경호실장 김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선생님, 저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이거 다 날조된 거예요. 나도 안다, 현우야. 하지만 위에서의 압력이. 시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살 때부터 5년간 살았던 곳이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구두 상자뿐이었다. 시설을 나선 현우는 거리를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연락할 친척도 없었다. 이 넓은 서울에서 현우는 완전히 혼자였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태성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다. 회장님을 만나면 뭔가 바뀔지도 몰라. 회장님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야. 현우는 본사 빌딩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회장님의 차였다. 현우가 벌떡 일어섰다. 차를 향해 달려갔다. 회장님! 차가 멈췄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은색 스모크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우를 지나쳐 지하주차장 입구로 사라져갔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회장님이 창밖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장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니야.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차는 멈추지 않았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 최건우 회장의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김 실장이 가로막은 것이다. 회장님, 저것은 보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저 지저분한 패거리들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김 실장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최 회장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현우가 거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한편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현우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방금 전 시설에 왔던 그 남자들이었다. 야, 그 구두 상자 내놔. 무슨 소리입니까? 부회장님 지시다. 증거물을 회수하라고. 현우의 손이 구두 상자를 꽉 움켜쥐었다. 이 안에는 도청기 칩이 들어있었다. 회장님의 시계에서 꺼낸 그 칩,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물증이었다. 싫습니다. 못 넘겨줍니다. 이건 제 거예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좋게 말할 때 넘겨. 안 그러면. 남자의 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구두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이건 못 줘. 이 자식.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다. 현우의 뺨을 때렸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그러나 현우는 구두 상자를 놓지 않았다. 야, 사람 본다. 일단 빠지자. 다른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남자가 현우를 밀쳤다. 현우가 땅에 굴러 떨어졌다. 부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밤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제출한다고. 남자들은 사라졌다. 현우는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너무나 무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억울함. 대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도우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구두 상자를 가슴에 꽉 안았다.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것이 편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게 될 것이다. 날조된 사진, 가짜 자백서.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현우는 얼굴을 들고 태성그룹 본사를 올려다봤다.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다. 안 도망쳐. 현우가 중얼거렸다. 끝까지 버텨낼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비서실장 박유미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실장님. 쉿.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나를 따라와. 박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현우를 이끌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회장님께서 주셨어. 회장님이요? 회장님께서 너를 찾고 계셔. 내일 아침 7시 여기로 와.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메모와 현금이 들어있었다. 회장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박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현우야. 나도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어. 부회장님 측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으니까.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버림받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고맙습니다 실장님. 내일 꼭 와야 해. 거기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박 실장이 사라졌다. 현우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현우는 구두 상자를 단단히 움켜쥐고 걷기 시작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 6시.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해져 있었다. 1시간 뒤 현우는 성북동 주택가 골목에 서 있었다. 고급 주택가였다.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집 지붕이 보였다.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박 실장이었다. 왔구나. 들어와. 현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마루 끝 돈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최건우 회장이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현우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사진 전부 날조예요. 저 산업 스파이 아닙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회장이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알고 있다. 그래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다. 회장의 얼굴에 자책감이 떠올랐다. 이 노인이 겁을 먹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어제 차가 그냥 지나쳤지 않습니까? 저 거기 있었는데. 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에게는 네가 보이지 않았다. 김 실장, 그 녀석이 창문을 가로막아 보이지 않게 했어. 경호 실장이요? 그래. 그리고 민준이에게 들었다. 네가 자백하고 돈을 받고 도망쳤다고. 그 말을 믿을 뻔했다.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다. 박 실장이 진실을 알려주었다. 네가 얻어맞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최 회장이 현우를 텐마루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자, 이야기해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지? 현우가 구두 상자를 열었다. 작은 금속통을 꺼내 귀에 대어보았다. 잠시 집중했다. 전자음이 들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다 된 듯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그날 회장님 시계에서 꺼낸 도청기입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냐? 네. 이게 있으면 누가 도청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송신 기록이라도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예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곳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연락해라. 이 칩의 분석을 의뢰해줘. 이번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사 측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가 칩을 받아 들고 나갔다. 최 회장이 현우를 응시했다. 현우,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해다오. 김 실장이 민준이 편으로 넘어간 것은 처음부터였나? 현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날 김 실장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니까 빠르고 불규칙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알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으니까요. 역시 내 귀는 틀리지 않았구나. 최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사들을 움직여 나를 몰아내려 하고 있어. 회장님을요? 그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으려 하는 모양이다. 작년에 쓰러진 적이 있으니까. 현우의 눈이 커졌다. 내가 물러나면 민준이가 회장이 되는 거지. 그게 녀석의 계획이다. 그런데 왜 저를? 내가 내 곁에 네가 있으면 불리하니까.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네가 눈의 가시였겠지. 현우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그저 방해되는 존재였다. 민준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눈과 귀였던 것이다. 현우는 그날 밤 별장에서 잠들었다. 회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며 데려와준 별장이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눕자 지금까지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중간 결과입니다만 이 도청기는 태성그룹 보안팀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가능성?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수신 기록 추적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서두르게 해라. 박 실장이 나갔다. 침묵이 흘렀다. 최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서렸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현우, 네 회장님, 내 누명을 벗겨주마.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한 짓을 전부 세상에 드러내주마. 현우가 일어섰다. 저도 돕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회장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현우야. 그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모레가 임시이사회다. 민준이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도청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은 도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듣는다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제 귀로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회장님 측에서요. 최 회장이 현우를 응시했다. 위험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확답은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알았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레의 임시이사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현우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 임시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현우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모든 것이 결정될 날. 최 회장이 현우를 불렀다. 준비는 됐나? 네, 회장님. 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난밤 현우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 태성그룹 본사 근처까지 가 있었다. 10층 부회장실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마침 부회장실 창문이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현우의 귀에 파동처럼 전해져 왔다. 벽 너머, 복도 너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현우의 귀, 그리고 들었다. 민준과 김 실장의 대화를.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사들의 과반수가 부회장님 편입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에 쓰러지셨을 때 의료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닦인 6건은 고소장 제출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 들어갈 겁니다. 날조 사진 원본은 제 컴퓨터에만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흔적은 전부 지웠습니다. 현우는 그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회장님께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회장님은 웃었다. 잘했다 현우야. 이제 내 차례구나. 오전 10시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이사회가 시작되었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준이 입을 열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퍼졌다. 민준이 서류를 꺼냈다. 작년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이후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를 회장 특별보좌로 임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저는 회장님의 사퇴를 건의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민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때 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준, 네가 말한 산업 스파이, 그 아이를 말하는 건가? 네, 이현우라는 녀석입니다. 이미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이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이것은 내 시계에서 나온 도청기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장비는 우리 태성그룹 보안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장비라고 하더구나.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최 회장의 시선이 김 실장에게 향했다. 김 실장, 네가 설명해볼까? 김 실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수신 기록을 추적한 결과 신호가 송신된 장소가 있었다더구나. 최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회장실이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근거 없는 말씀을. 근거?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지난밤 네가 김 실장과 나눈 대화는 내가 전부 알고 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오늘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했지. 이사회의 과반수가 내 편이라고? 내 건강 문제,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회의실의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리고 구두 닦기 녀석의 고소장을 냈다고?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할 거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해? 네가 도청을 좋아하기에 나도 한번 해봤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귀로 말이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현우가 들어왔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 아이가 내 목소리를 전부 들었다고? 벽 너머에서 현우가 민준을 응시했다. 떨리지 않았다.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부회장님께서 날조하신 겁니다. 사진도 자백서도 전부 거짓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이 녀석의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길거리 구두 닦기 녀석을. 그때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이현우 군이 들었던 대화 중에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날조 사진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집된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디서 편집되었나? 태성그룹 본사 10층 부회장실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사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민준이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날조다. 전부 날조된 거야. 최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네가 내 아들이기에 믿고 싶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나를 도청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까지 씌웠다.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경호 실장, 김 실장과 부회장 최민준은 지금 당장 직위를 해제한다. 최 회장의 선언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현우에게 대한 모든 고소는 취하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한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끝났다. 정말 끝난 것이었다. 회의실을 나가는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민준이 멈췄다. 지금 심장 소리,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네요. 그때는 여유롭고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시끄럽고 불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깊이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다. 한때 태성그룹의 후계자였던 남자,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김 실장도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밖으로 나온 현우에게 최 회장이 다가왔다. 현우, 네, 회장님, 고생 많았다. 최 회장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어디로 갈 생각인가?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 회장이 빙긋 웃었다. 그럼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 귀가 필요할 테니까. 현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그럼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지. 일단 별장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다. 최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들에게 당하고도 몰랐을 것이다. 현우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게 개어 있었다. 구두 상자를 손에 쥔 채 걸어가는 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길거리 구두 닦기 소년,
그 소년의 귀가 거대한 그룹의 판세를 뒤집었다. 세상은 때때로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역전극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시설에서 쫓겨나고 아무 죄 없이 누명까지 써야 했던 17세 현우.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현우에게는 남들보다 예민한 귀가 있었지만 진짜 힘은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결심한 그 선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